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김명시. 이춘 지음 산진이. 8번째 90페이지. (4페이지) 여능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고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봐야 했다. 여동생을 업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이 시설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영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사랑으로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요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이라는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층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식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식은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식의 삶은 영웅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식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그러면 김명식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균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식가 아른거린다. 생가트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식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식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손해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손해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이고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시위 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식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식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식 집 바로 앞 3.15 애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을지라도 3.15 애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식을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식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식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식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식은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냥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식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식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종의 신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식의 피 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무장 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원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식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면좌조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 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는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참고문은 392페이지. 김조한 토어세력의 불의 2005. 김영윤 마산 야화 경남 1996. 님웰즈 조화옮김 아리랑 동력 1984. 류정훈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조선 의영군 가나출판사 2018. 박영주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이야기 지도로 찾아가는 창원의 역사와 문화 도서출판 바오 2015.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서문당 1999. 박태균 정창현 암살 역사인 2016.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안재성 경성 트로이카 사회평론 2004. 2장 비거빌의 페이취페이라의 홍일점 토사 김명시 90페이지 8번째. 그러나 만주 총국 당원들은 코민테른의 해산령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내 조직은 깨졌으나 만주 총국과 일본 총국은 해산령이 떨어진 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해산시키라는 임무가 홍남표와 김명시에게 맡겨졌다. 1929년 겨울 홍남표와 김명시는 코민테른의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 만주 총국을 해산시키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시켜야 했다. 상해에서 만주로 활동 무대를 옮긴 홍남표와 김명시는 만주를 돌면서 각현의 구조선공산당 당원들을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모스크바 코민테른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김명시는 2년간 만주 전역을 돌며 중국 공산당 한인지부를 결성했다. 항일투쟁을 통하여 조직을 건설하라는 방침을 충실히 수행했다. 여기서 김명시는 오빠 김영선 못지않은 탁월한 조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만주는 흥룡강과 우수리강을 건너면 시베리아와 연해주로 가는 관문이었고 남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으면 조선 땅이었다. 일본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우리 동포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고 있었다. 동만, 영길, 혼춘, 북만, 길림, 장춘, 하얼빈, 그리고 남만, 심양, 유화, 환인, 통화에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1927년 12월 11일 광동 코민봉기가 16에 대한해서 91페이지 16 광동 코민봉기 1927년 12월 11일 중국 광동시에 소비에트를 건립하고자 발생한 폭동으로 중국 공산당의 장태뢰, 엽건명, 예제잉 등이 현장을 지도하였고 한국인 공산주의자 최용건 등이 가담하였다. 봉기가 실패로 끝난 뒤 많은 조선 혁명가는 만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김명시와 홍남표는 1930년 3월 1일을 맞아 3.1절 기념시위 투쟁을 조직했다. 북만주에 흩어져 살지만 조선 사람임을 잊지 않고 3.1운동을 기억하는 우리 동포들이 대상이었다. 현해구에서는 투쟁 준비 조직인 제만조선인 반제동맹을 결성했다. 홍남표 책임하에 김명시가 출판부를 담당해서 기관지 반일전선을 발행했다. 이때 갈고 닦은 김명시의 선전사업 역량은 조선의용군의 선전 공작대, 해방 후 민주여성동맹의 선전부장 활동으로 이어진다. 4월에는 흥룡강성 아성현에서 1927년인가? 1930년 4월에는 흥룡강성 아성현에서 아성현위원회를 조직했다. 인구가 희박한 만주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조선 사람들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일했다. 아성현위원회를 통해 소작농의 이익을 위해 소작쟁이를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김명시는 그곳에서 일하는 부녀자들과 청년들을 조직하고 부인부장과 청년단 위원장을 맡았다. 23살의 홍률점 투자 김명시는 그렇게 만주 전역을 발로 뛰어다니며 위험한 조직활동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17. 91페이지 안재성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인문서원 2015 125쪽 92페이지 하얼빈 영사관 공격 만주에서의 김명시 활동 중 가장 알려진 사건은 1930년 5월 30일 하얼빈 일본 영사관 습격 사건이었다. 이립삼 리리산이 지도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은 1930년 5월 대규모 폭동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폭동이 시작되었고 김명시 일행도 하얼빈 일본 영사관을 공격했다. 자정 무렵 하얼빈 주요 공격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공격 대상은 하얼빈 기차역, 경찰서, 일본 영사관, 전기공사 등이었다. 공격에 동원된 인원은 300명 남짓 되었으나 총은 70명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김명시가 속한 일본 영사관 공격조에는 30명의 무장대가 배치되었다. 공격 개시 시간은 자정이었다. 후방 응원조에는 여성들이 여럿 있었지만 선봉대에는 김명시가 유일한 여성이었다. 하얼빈 영사관이 불붙자 기차 역사와 전기공사에도 불길이 솟아올랐다. 300여 명의 조선인 무장대가 하얼빈 시내 주요 기관을 공격해 일본을 위협했다. 하얼빈 일본 영사관 공격은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일본 영사관이 입은 큰 피해를 감추고 폭도들을 사살했다고만 기록했다. 반년 이상 지속되는 폭동은 장개석의 중앙정부와 지방군벌이 동맹을 맺고 가혹하게 진압하면서 잦아들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만주의 감옥마다 공산주의사들로 가득 찼고 사형장은 피가 마를 새가 없었다. 만주 지역 조선인 열사 3,600여 명 중 다수가 이때 희생되었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 혁명에 가담했던 조선의 지식인이자 젊은이들이었다. 김명신은 만주에서의 활동을 독립신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1928년에 무정 우팅 장군을 강서 짱시로 떠나보내고 그 다음 해 홍남표씨와 만주에 들어가서 반일제 동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때 마침 똥만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는 하얼빈 일본 영사관을 치러 갔습니다. 그 다음 걸어서 홍령왕을 넘어 제재 18, 93페이지 지치하얼 하얼빈 근처에 있는 해룡장의 대표적 공업도시 중 하나. 하얼빈을 거쳐 텐진, 상해로 가던 때의 고생이란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19. 93페이지 19. 연재물 여류혁명가를 찾아서의 김명시 여사편 독립신보 1946년 11월 21일에 실린 내용. 커뮤니스트 잡지 상해에 가니까 김다냐, 박은영 제씨가 와 계시더군요. 그리고 나는 인천으로 와서 동무들과 커뮤니스트, 태평양 노조 등 비밀기관지를 발행하다가 메이데이 날 동지들이 체포당하는 판에 93페이지 22글 김명시와 홍남표가 만주에서 홍룡항을 건너 하얼빈, 천진을 거쳐 다시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31년 11월이었다. 상해에서 만주로 오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만주를 탈출하는 길은 더 험난했다. 김명시가 상해로 돌아오기 직전인 그해 9월 18일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 일본은 중국군 대번영이 있던 봉천, 심양 공격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만주 전역을 차지했다. 일본의 침략 명분은 만주에서의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일본인 범주에 조선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 동포들이 궁지에 몰렸다. 중국인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한패로 보아 미워했고 일본군에 쫓기던 중국 군대는 조선인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이역만리에 온 조선인들이 일본은 물론 중국인, 국민당과 군벌군 대 모두로부터 공격받았다. 말 그대로 사방이 적이었다. 만주의 괴뢰국이 들어서고 일본 관동군인이 만주를 휩쓸었다. 나라 잃고 떠나왔다가 근근히 유지하던 생활 근거마저 빼앗긴 조선 동포들이 만주대륙 곳곳을 또 따라다녔다. 김명시 일행도 수없이 많은 동지의 시체를 미처 묻지 못하고 상해로 왔다. 김명시와 홍남표가 돌아오니 상해에는 이미 김다냐와 박헌영 등 코민테른 조선위원회 위원들이 와 있었다. 이 위원회는 1928년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직 재건의 정권을 위임받은 지도부였다. 코민테른은 박헌영을 책임자로 기관지 창간을 계획하고 편집 국원을 선임했으며 출간 비용도 제공했다. 모스크바 레닌 대학을 졸업한 박헌영의 편집 책임으로 탄생한 기관지가 코뮤니스트였다. 코민테른 지시에 따라 상해를 거점으로 활동한 김다냐, 박헌영 등 당 재건 운동가들을 커뮤니스트 그룹이라고 한다.
국내에는 얼굴이 이미 많이 알려진 김다냐 대신 김형선이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기관지인 커뮤니스트가 국내에 들어와 노동 현장에 전달되었다. 현장 세포 조직을 중시했던 커뮤니스트 그룹은 공장 안에서 커뮤니스트 독서반을 조직하고 여기 가입한 선진 노동자를 지도자로 성장시키려 노력했다. 이들은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지지 세력을 사상적으로 통일한 뒤 이를 근거로 당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다. 95페이지 인천의 성냥공장 파업지도. 김명씨에게 다시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1932년 3월 중순 커뮤니스트 4호 원본과 경문을 트렁크 뚜껑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었다. 오빠인 김영선은 이미 국내로 들어와 경성과 인천 등지에서 출판물 배포망을 만들고 있었다. 김명씨는 임무를 완수하고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의 제사공장과 성냥공장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 교육하다 몇 개월 되지 않아 체포되고 말았다. 21. 95페이지 21. 안재성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인문서원 2015. 인천 제물포의 성냥공장은 조선에서 제일 큰 조선 인촌회사였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성냥의 3분의 1을 생산했으나 조선인 성냥공장 노동자들은 14시간 이상 일하고도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60전을 받았다. 당시 배포된 공장 뉴스에는 제물포 성냥공장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평양 고무신 공장 여성 노동자의 파업 소식이 실렸다. 성냥공장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와의 차별 철폐, 임금 인상, 악질 감독관 교체를 요구했다. 파업 현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대우 중단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김명씨와 같은 운동가들의 조직적 지도가 있었다. 그들은 식민지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에 기인하기에 식민지에서는 민족 해방이 곧 계급 해방이요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고 했다. 그리고 메이데이를 전후해 적, 7, 5.1절과 일본 제국주의과 만주 점령을 반대한다는 경문을 발행하고 배포했다. 그것이 체포의 빌미를 제공했다. 빌미를. 일본 경찰은 잡아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빨간 탱기만 봐도 기겁할 정도였다. 그들은 경찰 행정, 입법, 사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고 곳곳에 물정을 심어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통제했다. 96페이지 덕고선의 배신으로 인한 체포. 메이데이 경문을 발견한 평안북도 경찰부 경부 스에나가 하루리노리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코뮤니스트와 상해 코뮤니스트들의 연계 속에 진행된 사건임을 간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미끼를 던져 접선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민봉근 96페이지 22 민봉근은 석방된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민봉근이라는 21살 청년을 체포하고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김명씨는 검거를 피해 종로에 있는 고명자에게 찾아갔다. 고명자는 조직이 발각되었으니 빨리 피하라며 김명씨에게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국외 탈출을 결심하고 신해주까지 걸어갔다. 하지만 믿었던 동지의 배신으로 체포되었다. 배신자는 국경연락 책임자였던 덕고전이었다. 덕고전은 1931년부터
상해에서 발생한 기관지를 국내에 반입하는 국경연락을 담당했다. 그의 활약으로 압록강 하구의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사람과 물자가 은밀하게 오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를 의심치 않았다. 그는 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3년 9개월의 긴 수용 생활을 마치고 바로 운동 일선에 복귀한 초기 사유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고전은 비밀 접선 암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어 동료들을 팔아넘겼다. 한 번은 서울에서 김영선을 노렸고 또 한 번은 압록강 건너편 안동에서 김명씨를 노렸다. 김영선은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으나 김명씨는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김영선은 독고전의 배신으로 김명씨가 체포되었음을 윗선인 김단야에게 보고했다. 김단야는 기관지 커뮤니스트의 배신자를 폭로하여 응징하고자 했다. 동지의 배신으로 인한 결과는 참혹했다. 김명씨를 포함한 비밀조직 구성원들이 대거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고 살아남은 이들은 오랜 수용생활을 해야 했다. 무엇보다 국경을 통한 국내외 연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당 재건운동은 다시 침체에 빠졌다. 사선을 넘어들며 어렵게 이룩한 조직 재건 성과가 일시에 무너진 것이다. 97페이지 조선사상법 검거 실화집. 조선사상법 검거 실화집은 일본 경찰의 수사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책에 김명씨 체포 과정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 밀정으로부터 경성부 훈정동 4번지 황일은 주택에 김영선과 김명씨가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집은 예전에 박헌영과 조세숙이 세들어 살았던 곳으로 여기에서 1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일경은 박헌영의 옛집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한 여자를 체포했다. 김명씨인 줄 알았으나 김단야의 애인 고명자였다. 고명자에게 김명씨에 관한 정보를 신문했다. 1932년 5월 4일 고명자는 김명씨에게 여비 40원을 주면서 동지들이 체포되어 위험하니 얼른 피하라고 했다고 실토했다. 일경은 즉시 택시 영업이나 인력거군 등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 김명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김명씨가 해외로 탈출하기 위해 신해주까지 걸어갔다는 것을 알아냈다. 신해주 주변 국경 일대 수사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신해의 박은영 집으로 들이닥쳐 식구들을 족쳤다. 두 사람이 다녀갔고 저녁 7시쯤 김명씨가 시골 안악처럼 변장해서 바가지를 머리에 이고 백마강역 부근 차모씨 집으로 갔다는 것이다. 즉시 경찰을 급파해 마을을 집집마다 수색했다. 그러다 아이를 업은 25 내지 6세의 여자를 발견하고 김명씨와 같은 인상인을 간파하여 체포했다는 것이다. 글 속에는 거물을 체포했다는 흥분과 의기양양함이 묻어있다. 5월 13일 김영선이 박은영의 안내를 받아 엄중한 경계망을 뚫고 구계로 도주해서 잡지 못하고 놓쳤다는 아쉬움까지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김영선은 구계로 도피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활동하다 다음해 7월 영등포에서 체포되었다. 김영선의 체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99페이지 23 10년 전부터 지하운동의 국경 잠입 전후 5차 동아일보 1933년 7월 18일 일제가 김영선을 잡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고 또 체포 뒤에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알 수 있다. 김영선은 제2차 공산당 사건 이후 기보한 바와 같이 계속하여 엄중한 경계망을 어렵지 않게 돌파하고 들락날락 오차나하면서 유명한 사건마다 배후에 숨어 지도를 하여왔으되 한 번도 경찰에 피감되어 경찰서 문 안에 들어서 본 일이 없었다. 그 까닭에 경찰에서는 근 10년을 두고 그를 금고하고자 맥방으로 고심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금고한 것이다. 다른 사회운동자들은 대개 한두 번씩 금고되어 복역한 관계로 그 사람의 성질과 기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까닭에 무슨 사건 하면 그 사건에서 무슨 추조를 진행하게 되므로 그다지 힘이 들지 아니하나 김영선에 있어서는 관계된 사건은 첩첩이 많되 한 번도 추조해 보지 못하였으므로 추조의 단서가 제1차 공산당 사건 이후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 해내 해외에서 계속한 지하운동을 전부 들추어나게 된다. 이 사람의 추조는 해내 해외를 통하여 조선 사회운동의 역사를 들추어냄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한다. 진한 글씨 강조는 편저자. 김영선의 10여 년 활동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운동 역사 자체였다. 중국과 국내에서 각종 사건을 배후에서 조직하고 지도했지만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다. 이래서 그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조직과 도피의 귀재라고 알려졌다. 그는 1934년 12월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다 마치고도 1941년 제정된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 25 100페이지 25 1941년 제정된 법률로 일제에 저항할 우려가 있는 한국인들은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일제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감시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청주 형무소로 이감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는 12년의 옥고를 겪은 일제강점기 최장기 수위자 당대의 최고 항일혁명 전사였다. 100페이지 그림 1933년 10월 김명선의 수감사진과 일제감시대장 인물카드 24 100페이지 2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23543 昭和8年 西大门市民金炯善年龄身份本籍庆南马山府万丁生地住所京城101페이지 용감한 3남매 해방 후에 자신의 일제강점기 가족 순환사를 기록한 오기영 26 101페이지 26 오기영 1909-1928년 동아일보 평양지국 사회부 기자로 신의주를 오가며 취재활동을 했고 일제 말에는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형 오기만과 매제인 강기보도 일제강점기 때 투옥되어 고문으로 죽고 여동생 오기옥 1919-1950도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사슬이 풀린 뒤 27
101페이지 27. 가족의 순환사를 기록한 사슬이 풀린 뒤는 1948년 8월 20일 발간되었다. 해방 후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고 한다. 김영선과의 일화가 자주 등장한다. 김영선은 글쓴이의 형 오기만 28,